최근에 거래 절벽 이슈 있잖아요. 거래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난달인가에 서울에서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거래됐더라고요. 하루 10건이면 한 달에 300건인가요? 거의 역대급. 적어도 1000건 네, 정도 아니었나요? 네. 적은 게 1000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뭐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도 하고.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확률인데 네. 저는 오를 확률이 한 80, 90%는 된다고 봅니다. 네. 80에서 90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나머지 10에서 20%가 궁금하실 텐데 외부 충격, 뭐 경제 위기. 사실 아무리 좋은 경제 여건이라고 해도 10에서 20% 정도의 불황의 확률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불황의 씨앗이 사실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강력한 불황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실 그때는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우리 그 수출 대기업과 금융 종사자들이 많은, 물론 전문직도 많으시지만 아무튼 서울의 그 3대 경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비유에 불과합니다만 일단 강남대로랑 테헤란로 그 T자가 우리나라 가장 큰 클러스터고 거의 한 100만이 넘는 그런 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또 T자이긴 한데 이제 세종로에서 쭉 내려오다가 을지로에서 빠져나가는 그 또 T자, 거기도 또 한 50에서 80만 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일자인데 여의도에서 마포까지를 보면 또 한 30에서 50만 사이라고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모여있는 플랫폼 또는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쪽 대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그 광화문과 여의도 쪽은 금융 환경에 되게 예민한 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 반대로 T자로 만들어져 있는 강남, 테헤란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클러스터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 불황에도 견뎌내는 힘들은 오히려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불황에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황에도 사람들은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통 산업이나 금융 산업은 아무래도 좀 경기 탄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일단 10에서 20% 정도 외부에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뭐 추상적 가능성이지만 그런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올해보다 내년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좋았으니까. 경기가 좋았다는 것만큼 불황의 확률을 높이는 건 없거든요. 원래 경기가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 불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내년이 올해보다는 못한 장이다. 왜? 불황의 확률은 있다. 근데 하락한다라고 말하려니까 나머지 이제 8에서 90% 정도의 긍정적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입주 전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더 나가서 금리 올라간다 말은 많지만 이게 이 정도 오르는 걸 갖고 금리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나 싶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 금리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2% 초반이에요. 10년 만기 국고금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제도 환경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더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올 악재가 더 있나?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뭐 종부세도 정말 이번에 엄청나게 때렸고, 양도세도 엄청 세고, 여기다가 뭐 각종 또 전세 관련돼 있는 자금 대출 이런 게 더 나왔는데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과연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거스를 정도의 규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옛날 종부세 위헌 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합산 뭐 개별 이거 이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정말 굉장히 이 논란이 될 만한 정도의 규제가 아니고서는 더 나올 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면 결국 저는 뭐 내년도 탄력은 올해보다 못하다 건 동의. 근데 오른다 이거는 뭐 그렇게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년 시장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떨어질 수 있는 거 오를 수 있는 게 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특별한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거의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뭐 이제 예측하지 못한 게 뭔가 이렇게 물으시면 네. 금리는 일단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10년물 국고금리가 2% 초반 2.1 정도, 미국도 그렇게 금리 오른다 그랬는데 지금 10년 국고 1.6. 야, 이 정도 금리 레벨은 지난 10년간 보면 역사상 최저금리 레벨에 가까운데 여전히 예, 이걸 뭐 여기서 많이 올라야 문제가 될 텐데 미국 기준으로 해서 3%, 우리 기준으로 해서 3.5 정도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올라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어떤 충격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 좀 전에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금리 또 1%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상징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로금리 끝났다 막 이런 말도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좀 드는 생각이 지금은 부채 이제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LTV의 그러니까 대출의 절대 금액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일반 가게에서 받는 충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맞는 말인데, 네.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의 가계 대출 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주택금융공사를 관련돼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이쪽 관련돼 있는 대출이 한 2할 정도 돼요. 그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의 절반 정도가 주금공 관련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은 40% 50%니까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산다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할이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또는 변동금리 대출이 아니면 만기가 짧은 대출일 수 있고요. 네. 그 대출 금리들은 지난 1년 사이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리 한 100bp는 올랐을 겁니다, 대부분.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거죠. 금리 오른다고 부동산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이 주장해서 저도 금리 오르면 부동산 빠진다 동의. 근데 저는 한 5% 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일부의 분들은 금리 1% 오르면 뭐 안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작년부터 올해 사이 금리가 체감 금리는 1% 혹은 그러니까 단기 대출 금리는 1% 이상 올랐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고 12월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전국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해 신기록 세우는 해인데 그렇잖아요. 네. 2002년 카드 위기 때 상승률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금리가 그렇게 상승한 게 더군다나 변동금리는 바로바로 시장금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그렇죠. 억제를 못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것을 금리 오르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몇 %까지 오르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나라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10년물 국고금리가 2.1인데 원고에 3.5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고민해 보겠어요. 근데 작년에 1%였잖아요. 그냥 조금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1%였으니까 동이 올랐죠. 50bp, 70bp 올랐어요.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지난 10년간 평균 역사적 최저금리 레벨인데 여기서 얼마를 오른다고 그렇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 부동산 안 된다. 동의. 근데 얼마라고도 이야기해달라. 그 대출도 규제가 이제 하도 빡빡하니까 요즘에 뭐 매매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하도 빡빡해가지고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이제 대표 수요들이 30대, 40대 직장인, 뭐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지금 해도 될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 초에 제가 이 월북 카페 와서 사라 그랬는데. 그때 맞아요. 왜 사라고 이제 제가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는 어떻게 쥐어짜면 대출이 나왔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능력자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찬스 또는 처가 찬스를 쓰지 않고서는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 돈 자체를 빌릴 수가 없게 된 거니까. 여기서 사라는 말은 저는 능력자면 사라라는 말하고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뭐 우리가 봄에 찍었잖아요. 그때 비 오는 따뜻한 봄날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날 때랑 지금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을 생각해 보면 가격도 뭐 너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지역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래도 한 1, 2년을 놓고 보면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으면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금리는 괜찮은 금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은 일단 대출받기도 너무 어렵고 결국 이금융권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참 금리가 이금융권 가는 순간 엄청 뛰잖아요. 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금과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사도 되겠죠.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러나 정말 영끌하고 이금융권 가야 되고 정말 심지어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써야 된다면 카드론을 써야 된다라면 이건 정말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대출도 참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대출로 집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지역에 자금 조달 내역서를 봤거든요. 101만 개 정도를 데이터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제 점점 확대됐죠. 그래서 4년 전은 서울 위시한 일부 지역이었고요. 규제 지역들이었어요. 예, 규제 지역들 위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4년 전 2018년하고 2021년 지금이면 만 3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 달라진 점들이 서울 기준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는데 그때는 그냥 널널했어요. 그냥 대출 은행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차입 적혀 있는데 보면 장인, 장모, 부모, 형제, 삼촌 엄청 부럽더라고요. 야, 나 집 살 때 몇천 몇억을 저렇게 빌려줄 수 있는 금리 물론 신고해야 되니까 4.4% 아마 받으셨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정도의 증여성의 사실 거래잖아요. 신용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간에 사인 간의 신용 대출을 그렇게 만기가 없는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상적인 대출로 서울은 불가능하죠. 15억 이상이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이제 중간값이 11억 얼마고 평균값이 12억인 걸로 이번에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12억 넘어도 사실 LTV가 20%를 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주택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 규제는 결국 두 가지 선택을 강요하더라고요. 집을 살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위험한 그런 쪽을 가든가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만. 이게 무슨 짓인지.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초조함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임대차 3법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의도는 선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잘못되고 악하다면 이걸 좀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결국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이런 국면이 이어진다고 보면 거래 절벽은 지속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결국에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은 없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조정이든 하락이든 올 텐데 그런 시기나 상황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이나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일단 하나는 무력화가 된 것 같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미분양 증가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라든가 일부 지역들이 최근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근데 미분양이 늘긴 느는데 굉장히 일부예요. 제 고향 대구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대구는 제가 살던 동네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사실 제가 살던 동네가 대구 시내에서도 좀 약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였는데 거기조차 재건축 재개발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 이제 정말 안 오르는 데가 없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재건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이 왜 힘드냐 하면 특히 재개발이 왜 힘드냐 하면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그걸 이겨내고 올린다라는 건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이나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그렇죠. 이게 돈이 되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공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입지가 안 좋은데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바로 미분양 나더라고요. 시장은 되게 현명하다, 냉정하고 네, 현명하다. 그래서 대구나 또 뭐 내년 내후년에는 부산이 엄청 입주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그 미분양이라는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행 지표다. 주택 시장의 어떤 수급 밸런스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아예 지금 안 보이니 거의 이걸 뭐... 갖고 잣대를 네. 잡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미분양을 일단 빼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좋은 지표가 바로 경매 낙찰가율이지 않습니까? 네, 네. 낙찰가율이 뭐 지금 120%니까 서울은 네. 어마어마하죠. 현재는 안 보입니다만 2019년처럼 그때 80% 초반까지 가고 네. 그랬으니까 특히 서초는 60% 낙찰이 나오고 그랬죠. 왜 그랬었나 2019년 초를 돌이켜보면 2018년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 네. 주가 대폭락 사태, 네. 2600이 1800 갔죠. 네. 한 방에 800포인트 장이 무너질 때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부동산도 결국 가격 자체는 천천히 조정을 받았지만 경매에서 바로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이 120% 솔직히 이건 좀 버블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과열이죠. 네, 엄청난 과열인데 네. 이제 이게 진정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시기들이 오면 그때가 또 고점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낙찰가율이 또 반등하고 난 다음에 좀 있어야 부동산 올라오니까 네. 그걸 잘 좀 보시는 게 좋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가시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지표니까요. 아직 근데 이 데이터의 문제가 2분기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제가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2분기 6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2분기 기준 서울이 173인데 네. 역사적 평균이 120이거든요. 아이고, 네,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지금이 역사적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이번에 나온 KB 부동산 11월 통계를 갖고 역추산해 보면 180은 넘은 게 아닌가 3월이. 그러겠네요. 네, 3분기가. 6월 달 기준이면. 그래서 180은 무조건 왜냐면 금리도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80이고 이 기세라면 아마 내년 초 200도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거 평균 120 대비 7, 80% 이상에 올라가는 거니까 버블이죠. 이런 버블일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능력 되시는 분들 사는 거는 뭐 자유인데 영끌에서 사기는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볼 때 버텨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뭘로 만드는 지표냐 하면 내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25만 원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 및 이자로 낸다라면 이게 적정이라고 보고 이게 100이에요. 저 소득의 25%가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우리 서울은 이제 50%죠. 네, 그렇죠. 서울이 이제 50%, 현재 50%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50%인데 이제 이게 뭔 의미하냐면 부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만 실직해도 연체한다는 뜻이죠. 그렇네요. 경매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면은 비싸다, 버블이다. 비싸다가 아니라 버틸 수 없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소한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나나위님이 질문하실 때 10에서 20% 정도는 하락의 리스크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2021년 이야기할 땐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22년은 그래도 하락의 확률을 10에서 20% 정도를 잡는 이유가 바로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죠.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그 역사적 평균이 120이었다는 서울이 120입니다. 그럼 서울의 평균 아까 소득의 25%가 원리금 상환일 때 100이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소득의 한 30% 정도는 서울은 늠름하다. 왜냐하면 서울 분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30%에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절대 소득 수준이 되게 낮으신 분이 5% 포인트 오르는 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앵겔 지수라는 게 소득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높으시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이다. 250이냐 300이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500이다 이러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특히 두 분 중에 한 분만 실직하거나 혹은 이제 잡마켓에서 뭔가 위치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휴직하면 연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시기에 1000만 원 중에 500을 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야 자기 저축으로 버틸 수 있죠. 저축으로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뭐 유한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가 또 대출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왜냐면 그렇죠. 되게 신용도가 좋으실 테니까 네.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잠깐 휴직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그냥 레버리지 일으켜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그 레버리지도 못 일으키게 해놨으니까 우리 저 카뱅이나 K뱅 저 한도가 주는 걸 팍팍 느끼잖아요. 네, 저도 줄었습니다. 아유, 너나이님이야 뭐 네. 자영업자는 줄어요. 저도 엄청 줄었어요. 네. 퇴직하는 순간 바로 줄더라고요. 예, 그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 일단 그래 돈이 많아. 근데 그건 그런데 자영업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연금 다니다가 증권사 옮기니까 바로 한도 줄고 금리 3%포인트 올랐다고. 그 이야기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럴 때 은행들 입장에서 일단 정부가 되게 대출을 줄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직장인들한테 대출 줄이기 하고 막 그러는 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여기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만한 게 저희예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이게 근데 되게 좋은 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이 120이니까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120 정도가 평균적이었고 그 정도일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뭐 넘쳐 흐르다가 많이 줄었죠. 정말 2019년만 해도 꽤 넘쳐 흘렀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매 낙찰가율 80% 시절에 참 좋은 꼭 시기였죠. 경매 안 해도 그때 정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19년 말부터 이상해지더니 특히 12, 16 조치 맞나요? 12, 13. 12, 네, 12, 12, 16. 예, 12, 16. 아무튼 그 조치로 부동산 아예 뭐 15억 이상 아파트 이런 거 전면 중단 막 이런 조치가 나올 정도로 이미 가팔라지고 있었던 게 2020년 이제 초저금리 오고 그러면서 그냥 또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순식간에 시장이 이렇게 불타올라 버려서 그렇죠.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상승했잖아요. 전국 주택 가격이. 뭐 이게 전국 평균이 20%라는 게 이게 여기 빌라 단독주택 다 들어간 게 이렇다라는 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정말 최근에 보면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니까 단지들마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단지들 보다 보면 진짜 되게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집값 하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나 빼고 다 부자 된 것 같다고. 저희 카페에도 그런 글 많이 올라와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옵니까?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위기 때 혹은 앞으로 이제 2022년부터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요즘 강의하면서 다니는 이야기를 하자면 3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운이 따르는 거예요. 로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코인이 되는 거죠. 또는 3배 레버리지 찔렀는데 더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수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코인이 이렇게 하락할 줄은 몰랐던 거고 맞아요. 또 레버리지 걸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오미크론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운이 안 따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일단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 난 투자에 운이 안 따를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타고난 운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 세계가 어쩔 수 없는 게 너나이님이나 저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운이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운 많이 따랐죠. 왜냐하면 언제 졸업했냐가 운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대학을 언제 졸업했느냐가 운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졸업을 한 해가 되게 자산 가격이 쌀 때 졸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았을 때 그때 자산 가격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내가 돈을 모은 시드머니가 있다라면 나는 바로 액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내가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집값이고 뭐고 다 폭등해 있는 상황이라면 참 운이 안 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MZ세대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밖에 못 드리는 거고 자 그럼 끝이냐? 아니죠. 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멘탈이잖아요. 운이 나에게 올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떤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에 독실한 이제 신자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모르겠고요. 독실한 신자가 매일처럼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저를 부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정말 늙어서 힘이 없어지게 될 때 목을 베면서 신을 저주했대요. 이 나쁜
XX야. 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번안 소원을 들어줘. 하나 안 들어주다니 했더니 갑자기 신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게 부처님인지 알라인지 아니면 하느님인지까지는 묻지 맙시다. 네, 네. 비유고 네, 그냥 네. 에피소드예요. 딱 나타나더니 그 양반이 첫 마디가 딱 그러더래. 너 로또 한번 긁어봤어? 아, 야, 그러지도 않고 나에게 운을 달라고. 아니 그냥 왔다 갔다 네. 하고 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데 내가 너한테 운을 어떻게 주냐고. 맞네. 땅이라도 파봐라. 금이라도 나오지. 그렇죠. 로또라도 긁어봐라. 내가 한 번이라도 시켜주지. 행동하는 자의 한 건데. 번도 로또도 안 긁어놓고 나한테 자기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부자를 시켜줘야 되냐고. 멱살을 졌대요. 꽤 유명한 그 에피소드이고 비유인데 네. 제가 어디서 읽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이 없어. 나 이거 기회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붐버스트라는 게 이렇게 자주 원하 싶을 정도로 죽었다 살았다는 게 세계 경제의 팔자고 그 세계 경제에서도 특히 한국은 채찍의 끝에 있으니까 선진국 수요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격렬하게 움직이는 네. 특성이 있어서 한국만큼 붐버스트 사이클이 잦은 데도 없는데 긁지도 않고 난 운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을 나 이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에피소드처럼 로또를 긁어야 되거든요. 그럼 로또를 긁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죠. 첫 번째 돈을 모으고 그죠? 로또를 긁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다음번 로또가 언제 올지 모를 때까지 난 준비를 해야죠. 로또를 긁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떨 때가 로또를 긁은 타이밍인지. 긁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 주변에 정말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2016년에 집을 샀는데 작년부터 오르더래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 분들 서울을 많아요.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양반이. 인천이나 이런 데는 그랬죠. 뭐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네.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김포라고. 그러겠구나. 예. 잘 샀죠. 지나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럼요. 이제 그때 골드라인 개통 뭐 이런 거가 계획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 사셨는데 안 팔 것까지만 해도 이분은 인생 너무 승자가 잘하셨어요, 된 진짜. 건데 네. 작년부터 오르더래요, 진짜. 작년에 오르더래요, 작년에. 저도 투자 2016년에 한 것들이 작년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 4년을 그렇죠. 진짜 짜증나요, 또. 방바닥을 긁었대요, 정말. 왜 내게 안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남의 거가 올라가는데 내 것만 가만히 서울이 있으니까. 난리가 나고 부산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세종이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속상하지. 예, 같은 값을 주고 샀는데 세종이 따블이 나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긁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긁으려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자, 긁을 돈을 마련해라.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죠? 긁을 돈을 마련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타이밍에 긁어야 되고 어디를 긁어야 되는지를 어디가 로또 명당인지를 알고 긁어야죠. 그리고 네. 그러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멘탈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운이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나는 운이 없는 세대야. 우리는 정말 절망의 세대고 우리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요체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멘탈이다. 굵어야지. 네. 포모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이 가격을 절대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고요. 여러분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하우스푸어 사태 겪어본 분들은 고통을 알고요. 또 1997년부터 99년 사이에 외환위기 때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한번 겪어보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야 돼요. 경매를 하든 빌라 갭 투자를 하든 아파트 갭 투자를 하든 아무튼 뭐를 하려면 시드머니도 없이 나는 기회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너나이맨한테 꼭 들으세요.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어도 저축은 가능하잖아요. 이것만큼 확률 높은 투자가 없어요. 저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쩔 수가 없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가 로또 명당인지는 알고 긁읍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명당이 어딘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제가 쓰는 책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로또 명당을 찾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시장이 피바다가 되는 때가 와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안 오면 좋은데 너무나 자주 오더라. 그리고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참가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을 때 이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해요. 100원, 200원 정도만 급등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주변의 신호 중에 하나인데 각 시장마다
아주 중요하게 판단할 판단 잣대가 있어요. 부동산은 낙찰가율이에요. 꼭 점검하시고요. 주식은 뭐냐 하면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주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PBR이라고 있습니다. 이 PBR 0.8배까지 깨지는 시기가 우리나라 지난 30년 역사 동안 6번 있었거든요. 그 뒤에 더블 안 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PBR.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의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8,000원의 주가가 거래되는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97년, 이때 6,000원까지 갔고요. 2001년 9.11 테러 때 7,000원 갔고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다시 7,000원 갔고요.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00원 갔고, 2015, 16년 그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브렉시트 그때 역시 8,000원 갔고, 이번 2020년 8,000원 갔습니다. 자주 와요. 꼭 부동산만 뭐 투자해야 되나요? 부동산도 경매 낙찰가율의 장기 통계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통계들을 파악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어디가 로또 명당인가를 판단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로또보다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훨씬 높죠. 네. 포모 신드롬에 빠지지 맙시다.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 못 사고 나는 기회를 놓쳤고 버스는 다시 오지 않아.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운을 떨어뜨리고 멘탈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니까 멀리 하십시오. 미국이 테이퍼링을 예상보다 빨리 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줄 쪼인다, 긴축으로 돌아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오르긴 어렵지 않냐 쪽에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 어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6%, 미국 6% 물가가 올랐는데, 그 중에 2%가 그 기름값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1.3이 차값. 차값이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신차값이 급등한 거. 그리고 1% 정도가 집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1%잖아요. 남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의 붐은 지속되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집세 물가가 한 1% 기여하는 건 내년에도 간다라고 보면 나머지 3.4, 3.5 정도 되는 분야가 내년에는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가 지금 70불, 뭐 80불 사이이지만 이게 100불 가야 현재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그렇죠.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 상승률을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아무리 뭐 ESG 이슈 때문에 투자가 억제되어 있다 그러지만 거기는 있던 마개만 열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과거 2020년 초에 역사상 최대 그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한 20%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거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아까 차값 이야기했는데 최근 들어서서 현대차가 야근 특근 시작했대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 차가 모자라요. 그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그 특히 최근에 잘 나가는 차 기아차 중에서도 스포티지가 거의 1년 기다리거든요. 주문한 거예요? 스포티지가 1위예요. 판매 1위입니다.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약에 30, 40대였다면 제일 먼저 스포티지 보고 싶을 정도로 차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차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트러블도 지금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차가 잘 나오고 있는 차가 있는데도 9개월, 10개월 기다린다라는 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증사를 못했던 건데 이걸 이제 토요일 날 특근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특근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임금을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 부품 수급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근무 시간 중에 다 하기를 원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특근 절대 하기 싫거든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요. 2배, 3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렇게 2배, 3배 나가는 인건비의 증가를 용인하기 싫으니까 수급도 안 좋고 하니까 근무 시간 중에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9달씩, 10달씩 걸린 건데 이걸 이제 이번에 특근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이제 반도체 수급이 괜찮아졌어요. 가격이 좀 문제였지 이제는 들어간다. 그러면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고차 값이 지난해 대비 26% 올랐거든요. 미국 중고차 값이. 근데 그게 내년에 오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빠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안 빠지더라도 내년에 오르겠냐 이거죠. 이 정도로. 올해 26.7% 올랐는데
한 해에 26.7% 예. 올랐다고요? 아.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황이 오니까 차를 팔았던 거죠. 헐값에. 그랬다가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은 또 차 없이 못 사니까. 그렇죠. 신차는 비싸고 그러니까 중고차 다시 사러 갔더니 이제 전부 다 폐차 처리해버리고 뭐 특히 그 렌터카들 회사들이 차를 그렇게 폐차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뭐 이런 물량들까지 해서 엄청난 가격의 급등이 나타났던 게 미국 소비자 물가를 1.3%나 끌어올렸거든요. 이거 한 품목이. 차가. 예, 근데 그건 뭐 내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르겠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그렇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일단 뭐 지금이야 가격 불문 일단 반도체를 매집하는 중이니까 값이 빠지진 않겠지. 예. 그러나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2.1 그리고 신차랑 이쪽이 1.3 이 둘이 합치면 3.5잖아요. 예. 3%대인데. 실질적으로 막 물가가 난리라고 하지만 또 그게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주네요.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네. 물가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연준의 목표 수준이 2%니까 그보다 한 3%대는 나오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금리 올려야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물가가 계속 간다라면 공격적인 인상이겠지만 3% 그러면 연준은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2%안 물가 됐잖아요. 상승률이 1.8이었는데 네. 계속 2% 밑에 돌아서 디플레 압력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는데 3% 정도면 이거 고맙죠. 어차피 또 2020년에도 마이너스 물가였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오른 게 작년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반동에다가 신차, 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내년에 한 3% 나온다고 연준이 금리를 4번, 5번 인상한다? 1%, 2% 인상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잘해봐요, 2번, 3번 아니겠냐라면 그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 국고금리가 1.6 정도의 제로금리인데 10년물 국고금리는 1.6이면 네.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세져야 금리가 급등할 텐데 그 정도의 충격이 유가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불 넘는다. 이거 전쟁 나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네, 어떤 네.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던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의 전쟁 예를 들어서 대만이랑 중국 간에 뭐 전쟁이 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지 근데 그걸 하겠어 하면 멸망각인데 서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뭐 옛날 세계 2차 대전도 별의별 불운이 겹쳐서 전쟁이 네. 났던 것처럼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했잖아요. 왜냐면 무역으로 서로 엮여 있는데 그렇죠. 전쟁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궁핍, 내핍 생활을 경험해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라는 것 자체에서 볼 때는 이건 하등의 이익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뭔가 악재가 계속 터져서 전쟁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유가가 오르겠죠. 그러나 대신 다른 부분에서 수요가 위축될 텐데.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여기서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시그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지난 11월,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아직 임금이 낮아요. 아하. 근데 그건 뭘 뜻하냐면 임금이 상승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네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거죠. 아.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이렇게 잘 나는 이유가 네. 인플레보다 임금을 아직 안 올려주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내년에 올해보단 내년 물가는 떨어지고 그러나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는 물가가 높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연준은 좋아하지 않겠냐. 아. 그들이 꿈에라도 그리던 이제 드디어 인플레가 오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장기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쪽에 서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유럽의 잃어버린 14년이 끝날 징후가 보이는가. 아, 아직도. 네네. 그러니까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유럽 부동산 붕괴된 다음에 남유럽 부동산 네. 붕괴된 다음에 지금까지 유럽 경제 성장률이 0이거든요. 2021년까지 0입니다, 평균. 완전히 제로인가요? 예, 0%대가 아니고요. 네. 와. 예, 그러니까 이런 세계 경제에서 전체 수요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지역이 성장이 못하고 0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 30년간 일본 경제 성장률이 1%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그래요. 아이고. 유럽은 더 심해요. 그 이런 유럽의 어마어마한 수요 부진, 유효 수요의 부족,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두 번째, 요새 인플레 이야기하는데 중국 인플레 한번 확인한 적 있어요? 예, 뭐 중국 생산자 물가 오른다고 막 그러죠. 근데 소비자 물가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인플레가 온다라고 외치는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늑대 소년이 됐었으니까 인플레 온다고 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인플레가 안 오다 이제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7% 8% 오른 거 맞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가 몇 프로냐고요? 1%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급 과잉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시장 내에 재고가 많이 있거나 소비자들의 여력이, 소비 여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헝다 뭐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억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 말하고 싶으냐 하면 중국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급 과잉 문제가 원자재 가격,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한 생산자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킨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공급 과잉이 있다. 또는 그들 내 경쟁이 너무, 그러니까 퇴출돼야 될 좀비 기업들이 퇴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이런 문제들이 이 세계 경제의 양대 문제거든요. 유럽의 유효 수요 부족,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 이 두 가지 때문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8%였던 거고, 우리도 1%대였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부 다가 디플레 속에서 저혈압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6% 올랐다. 그리고 유럽 4% 올랐고 한국 3% 올랐다. 자,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 그럼 또 디플레가 오면 어떡하는데 그 리스크가 작년 물가가 마이너스였는 건 잊어버리고 1년 물가 6% 올라고 우리 한국 3% 올랐다고 공격적 금리 인상을 외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디플레를 일으켰던 장기 원인들, 유럽의 병자, 중국의 환자, 환자라고 이야기한 건 이제 제가 투자에 미친 너무 채산성 생각 안 하고 짓는 거 아니에요? 라고 싶은 이상한 과잉 설비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냐. 시장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밸런스를 가져야죠. 장기 요인, 단기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장기 요인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 동의. 근데 그 단기 요인 중에 휘발될 요인들도 있지 않냐라는 건 좀 인정하고 가자 이런 거죠. 그러면 급격하게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올리더라도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정도지. 그래봐야 1%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이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잡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느끼는 연준의 생각은 잡을 생각이 없고 좀 즐기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던 비가 오는데 왜 갑자기 댐의 문을 여냐고요. 아직 볼을 더 채워야죠.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를 채워야 되는 시기지. 자꾸 물을 보내려고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도 일부는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강경파들도 있고, 근데 보수파들도 여전히 있지 않냐. 이런 정도죠. 이제 금리 올라가면, 뭐, 미국 금리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영향 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미국 금리 계시거든요. 오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위험해집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결국, 은행들이 돈을 이제 빌려주는 용처가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용처가 어디냐면 예금이죠. 그렇죠. 근데 예금은 뭐 흘러 넘치니까 지금 뭐 금리 많이 안 줘도 은행에 돈이 넘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 될 때는 빌려서 빌려주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은행도 돈을 빌립니다. 어디서 빌리냐면 채권 시장에 나가서 은행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채 금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에다가 약간 더 붙여서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 신용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만기 국고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 기재부 국고과에서 나오는 그 국고채를 2.1에 찍었다 그러면 은행이 발행하는 건 2.15 정도. 높아봐야 2.2에 찍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 국채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 미국이 결정합니다. 미국의 국고금리보다 우리가 또 조금 더 높게 더 줘야죠. 그렇죠. 조금 더. 그래서 미국 국고금리 1.6, 우리 2.1 정도가 이제 12월 10일 기준인 거고요. 이런 정도의 금리 수준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냥 대략 역사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면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일단 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 보기에 두 나라 다 선진국이고 더블 A 국가잖아요. 한국도 더블 A, 미국도 더블 A 국가고. 근데 한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보다 1% 높다. 사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환했지 다 걸고 해도 이익이 남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독일 국고금리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자금 조달해서 한국 그렇네요. 국채 사면 좋잖아요. 어차피 유로화나 한국어나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통화니까. 둘 다 약세 통화라 그렇거든요. 땡큐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합 거래를 통해서 FX 수합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하면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도 국고금리 빠진 적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단기, 장기 금리가 역전된 적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꼭 한 번만 그려보시죠. 그 그림을 보면 다 나옵니다. 프레드라는 미 연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가셔서 프레드하고 한 칸 띄고 코리아 레이트 이렇게 해서 금리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금리가 나오는데 미국 금리는 장기 금리, 단기 금리가 이렇게 갭이 좀 벌어져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좁혀지고 자주 역전돼요. 역전도 되고. 네, 자주 역전돼요. 그럼 오히려 미국 금리가 훨씬 더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시장 금리에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미국의 연준의 정책 금리 변화가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는 그 다음 차순이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미국 다음이다. 미국 정책 금리 다음이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미국 그거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아니, 너나이님이야. 저랑 자주 강의 들으면서 듣는 걸로 충분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정적인 주장들은 좀 배격하세요. 그러니까 뭐 금리 1% 오르면 부동산 얼마 빠진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금리 수준이 5% 금리였는지 제로 금리였는지에 따라 다르거든, 충격이. 그래서 5% 금리였는데 6% 됐다. 힘들고 목이 넘어갈 것 같은 금리 수준에 1%가 더 올랐다. 쓰러지겠죠. 그렇죠. 근데 제로 금리가 1% 됐다. 역사상 최저금리 레벨에서 1% 오른 거랑 6%가 7% 되고 7%가 8% 되는 거랑 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의 절대 레벨에 따른 어떤 시장의 충격들까지 감안되어 있는 분석들인가.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부동산 시장에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근데 얼마 정도? 우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미쳐서 2018년 수준 3% 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 뒤 2019년 한국 부동산이 조정받은 것처럼 미국 금리가 정책 금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10년물 국고금리가 1.6인데 그게 3% 간다.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쵸.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 모기지 금리 5% 가거든요. 그럼 미국 부동산이 빠지겠죠. 그럼 미국 부동산 빠지는데 한국이 센티가 좋아지진 않죠. 심리가 약화되겠죠. 미국 부동산도 빠진다는데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지. 금리 얼마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무모하다. 박사님이 저기 신입사원 시절이 몇 년도시죠? 네, 93년입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죠. 그때 시장이 어땠어요, 박사님? 이게 뭐 정말 주식시장 좋았죠. 네, 그때 500포인트가 1130포인트 가고 있어서 저도 그때 주식 시작했다가 그렇죠. 제 에피소드에 썼던 그런 떨어먹었던 투자를 했던 게 그때입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파고 또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안 되니까 친구랑 맞보증해서 진짜요? 맞보증해서 대출 통장 만들어서 그걸로 주식하다 외환위기에 다 떨어먹었죠. 저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개미 중에 상개미였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게 투자를 하되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대적으로 지름길이 있다. 그 지름길이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10년 공부를 그때부터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머니 이제 종잣돈 모으고 집도 사고 해서 모인 돈을 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 투자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굴러가기 시작했잖아요. 잃었다 벌었다 하는 투자만 하고 있다가 이제 방법을 아신 거죠. 굴리는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못 버는 시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달러를 주되게 하니까 환율 떨어질 때 못 벌지만 그때는 계속
쌓으면 되고 그렇죠. 저축을 열심히 네, 하고 네.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저축했던 걸 굴리면 되고 그 굴리는 것도 한 방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번 돈 중에 일부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왜냐면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라 네. 올인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 주위에 그 수많은 중요한 친한 사람들이 인생이 한 방에 끝나는 걸 봤거든요. 진짜 무섭다. 신용불량자 2002년 신용불량자 대란 때 정말 노숙자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저희 세대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안한 투자법이 달러 스위칭 투자를 이야기한 게 이건 절대 깨먹지 않는까지는 아니어도 깨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로또 당첨 확률만큼 낮은 그런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07년 입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버블이었어요. 네, 엄청난 버블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증권사 잘리고 은행 갔다니까요. 네, 증권사 다니는데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냥 센터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벌써 네. 30대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버블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네. 중국이 그때 1000포인트가 6000포인트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의 친디아 펀드, 브릭스 펀드가 그때 난리였어요. 네. 그 펀드가 막 팔리는 걸 보고서 네. 이거는 버블이다. 여기는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개도국이 올림픽 열고 잘 된 적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업 부서에서 센터장님 때문에 장사 못 하겠다. 영업 안 된다고. 영업 안 된다고. 그때 그래서, 펀드 안 든 제 동기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네. 그때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 나의 장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바로 그만두고 은행으로 옮겼죠. 그러셨구나. 은행 갔더니 또 거기도 지점에서 엄청나게 펀드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다 거기였으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사실 박사님도 그렇고 신입사원 처음 사회초년생 시작했을 때 다 부동산 주식 다 버블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포모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적으면 250만 원? 많으면 한 500만 원 대기업들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요새 대기업 평균이 500이죠. 그 정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 양극화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 돈을 벌고 있다, 내가 매달. 그런 분들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다면, 근데 저는 그게 박사님이 걸어오신 길일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돌아가면 나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죠, 저는. 네.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가, 네. 절반은 주식, 절반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거의 깨먹지 않아요. 거의 깨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도 한 10%도 안 깨먹는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게. 네. 외환위기 때조차 그렇게까지 안 깨먹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또 기대 수익률이 한 10%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해요. 근데 주식보다 훨씬 위험이 적어서 네.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더 잘하는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부모님 찬스든 또는 지인 찬스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빌리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금리 4.4잖아요. 지인 간 거래 같은 거. 부모님한테 제가 열심히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부모님 제가 열심히 한번 저축해 보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너무 없습니다. 대신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는 약간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40%만 주식, 나머지 60%는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쉬워요. 채권, 주식 모두 다 반반,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미국 주식, 한국 주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할 때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지인 가는 거래지만 빌렸을 때는 왜 안정형으로 가야 되냐 하면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이게 견디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돈 빌려, 부모님 돈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깨먹었다. 좌절감이 크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대신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까 지렛대 효과는 있으니까 깨먹는 것만 자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면 돈을 빌려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빌릴 데 없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공격형 포트폴리오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난 돈도 없다라고 하면 저축률이 높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남한테 받은 돈이 없는데 저축률까지 낮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든 그래서 예를 들어 300 받았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제가 비유를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거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내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줄일 선택들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강제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축하는데 그 200억을 저축이 공격형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게 뭐냐면 깨먹은 자산을 새 돈으로 매입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리밸런싱 개념이구나. 그렇죠. 올해는 예를 들어 주식이 안 좋잖아요. 한국 주식이 안 좋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싸졌으니까 또 사고. 예, 그러면 이제 싼 걸 사주는 거죠. 미국 주식이 좋잖아요, 올해는. 환율도 좋고 미국도. 그러면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거는 그 심리적 장벽이 되게 커요. 잘 나가는 걸 파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빠진 걸 더 사주는. 요것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친구분 한 분을 이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지방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예요. 캐디 분이신데 이 캐디 분들이 나이 든 캐디 잘 발견하기 어렵죠. 네. 그렇죠. 할머니 캐디, 할아버지 캐디 보셨어요? 불편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정서상. 저는 일본 가서 골프 칠 때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캐디 쓰셔서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재밌게 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뭘 시키고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어렵죠. 그래서 대략 한 40전에 다 그만둬야 된대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하니까 골프장에서 숙식이 해결된대요. 이분 참 멋지죠. 젊은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개인사도 있어서 그렇게 멘탈이 강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모아보니까 연 3천을 모을 수 있대요. 와. 왜냐하면 숙소랑 식비가 다 해결이 되니까. 이게 내가 따로 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팁도 좀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멘탈이 뛰어나죠. 3천을 딱 하는데 자기가 앞만 길어봐야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 못 한대요. 맥스 10년이래요. 자, 3억이잖아요. 원금. 이걸로 자기 그 뒤에 이제 도해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 시골에 있는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골프장 위치까지도 들었지만 그건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나가서 10년 뒤에는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근데 요 돈 정도 모은 걸로 되겠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에 따라서 캐디비도 오르겠지만 기껏 맥스 해봐야 현금으로 모을 수 있는 건 4억인 것 같다. 자, 이걸로 열심히 운용해서 은퇴할 수 있습니까? 또는 대도시 나가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아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댓글을 달고 대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쓰시면 대량 누적 환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더블 나네요. 이 더블이 좀 더 나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 주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 없는 걸로 저는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KDB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10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시니어시니까 굉장히 거리도 잘 보고 서비스도 좋아지실 테니까 팁도 옛날보다 훨씬 잘 받으실 텐데도 그렇잖아요. 잘 안 맞으면 안 주잖아. 스코어 잘 안 나면 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분의 임금도 전혀 안 오르고 뭐 아무 그것도 없는 그냥 고정 그걸로 시뮬레이션에서 딱 들였는데도 한 8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장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10년 안에 한 번 조정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정 받을 때는 항상 레버리지가 가장 컸던 지역들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 오늘 레버리지가 어디가 제일 심한가는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레버리지가 가장 컸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10년 동안 그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경매 공부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많으시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캐디 생활하시면서 인강으로 경매 수업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쉴 때마다 임장 가시고. 그러면서 10년 안에 한 번 기회 안 오겠냐? 오죠. 그때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형 같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기회들이 오거든요. 그때 자기 모은 돈의 일부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또 그분이 뭐 신체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근데 골프장에서 열심히 걸으시는데 건강하시겠지만 그죠? 그러신 분이라면 나와서 30대 후반 40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 직장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용돈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 자산이 또 굴러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때 화해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선택이죠. 그럼 이게 주식 4, 채권 6 그리고 각각 2, 2, 3, 3을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그럼요. 그리고 이게 자산이 올라갔을 때 원래 정석의 리밸런싱은 올라간 거 팔고 싼 거를 사야 되는데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어렵죠. 되죠? 새 돈 들어온 걸로. 저는 저 책 팔아서 인세 들어온 걸로 빠진 걸 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커지니까.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그렇죠. 정말 저는 그런 부동산도 되는데요. 예, 헝그리하고 화이팅 넘치는 분들의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도 듣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가슴이 뛰네요. 정말 잘 되셨습니다. 예,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뭐 금리 올라가고 뭐 정부에서 대출 규제 작년에 또 전세까지 쪼이고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도 또 장난 아니었잖아요. 진짜 다사다난했는데 홍 박사님 보시기에 올해 시장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프로만 먹는 시장. 주식은 프로들의 시장이었어요. 프로페셔널의 시장이었어요. 네. 제 주변에 올해 대박 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고로 올해 대박 나서 진짜 파이어 하신 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이분은 주식 다 정리하고 일부만 남겨놓고 다 뭐 이렇게 다른 자산을 투자하시는 걸 봤어요. 상상해 가세요? 다른 자산이요? 예,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예, 옮기시는 거구나. 예, 그리고 또 일부는 투자 이민 가시는 분도. 왜냐하면 해외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려는 거죠. 투자 이민하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밟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만큼 올해 돈 버는 게 쉬웠대요. 증권 고수, 주식 고수들. 부동산은 어땠나? 용자들이 돈을 번 시기였죠.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질렀던 분들.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천이랑 경기도 남부권 아니겠어요? 거기 지르신 분들은 진짜 기본이 더블 났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리스크를 무릅쓰고 질러주셨잖아요. 이제는 다 거기도 규제 지역이니까 엑시트할 때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용자들이 돈을 버는 시기였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용자들의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게 그 용자분들이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진짜 용자들의 그러니까 작년이 용자들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작년은 정말 레버리지를 켜서 주식 산 사람이 승자였죠. 그렇네요. 주식도 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 용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미국 주식이 최고야 하면서 달려가고 계시죠 지금. 이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물 빠지니까 진짜 남는 사람들 고수만 남았네요. 제 주변은 정말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살아남은 증권맨들은 엄청 올해는 정말 물방고기 반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이 빠지는데 벌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정말 그 재료, 실적 이런 걸로 승부가 되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죠. 공부를 해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시대가 온 거죠. 부동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